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이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정의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우리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모든 세금은 다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글자 그대로 과세가 되는 표준값이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려면은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될 것인가가 기준값이 나와야 되죠. 그게 과세 표준이고 거기에 곱해지는 비율을 뭐라 그래요? 세율이라 그래요. 이자였으면 이자율이라고 했듯이 세금이니까 세자를 붙여서 세율. 그래서 과세가 되는 것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세액, 세금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액이라 그래요. 자, 그때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가운데 글자만 보시면 돼요. 가액으로 표시했으니까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했으니까 종량세. 그 다음에 세율을 표시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율로 표시하면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것보다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아셨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고 정률세 구조예요. 대부분의 세금은. 자, 종량세나 정액세 구조는 아주 일부 예외적으로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동차세 뭘로 계산하는지 아시죠? 네, 배기량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몇 cc 이걸로 계산하거든요. 현재는. 그러면 배기량 곱하기 얼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는 등록면허세에서 한번 나오는데 건당 6,000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종가세, 정률세 구조예요.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적용 방식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있습니다. 이제 적용 방법에 따라서 물건을 중심으로 적용을 하면 물세, 사람을 중심으로 적용을 하면 인세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곱해질 세율이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라고 합니다. 그때 자, 지방세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방세는 대부분이 물세고 비례세입니다. 국세는 대부분이 인세고 누진세입니다. 대부분이. 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도 물세 구조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도 인세 구조가 있고 인세 중에서도 비례세가 있고 물세 중에서도 누진세가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자,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지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가 4억짜리고 B가 3억짜리고 C가 2억짜리다. 근데 얘는 갑의 거고 얘도 갑의 거고 얘는 갑과 을의 공동명의더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냥 4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얼마, 3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얼마, 2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얼마.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각각 나온 세금을 여기는 갑에게, 여기도 갑에게, 여기는 갑과 을에게 나누어서 부과하는 방식. 요게 물세. 그러니까 사람 보고 계산했다, 물건 보고 계산했다. 물건 보고. 그러지 맙시다. 누구 건지를 보고 계산합시다. 봤더니 갑과 을의 거더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갑의 것을 다 묶어봅시다. 묶어봤더니 A하고 B하고 C의 절반. 그러니까 8억. 을의 걸 묶어봅시다. 그러면 C의 절반인 1억.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계산합시다. 요게 인세. 아셨어요? 자, 지방세는 다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 같은 경우인데 취득세는 지방세죠. 내가 오늘 아파트 두 개를 동시에 샀어요. 동시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취득세 낸다? 따로따로 낸다? 따로따로.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 내가 아파트 2개를 동시에 팔았어요. 그럼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내야죠? 2개 따로따로 낸다, 합쳐서 낸다? 합쳐서 내라고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는 사람 보고 계산한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입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취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는 당신이 취득한 게 뭡니까가 아니라 그냥 이 물건이 얼마짜리입니까? 이걸 본다고요. 이게 누구 겁니까를 안 보고. 왜 그래야 되느냐면 기본적인 이유는 지방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서울, 대전, 대구에가 있다고 쳐봐요. 합쳐버리면 지자체별로 징수가 어렵죠? 그래서 지방세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국세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 보고 계산해요. 기본적으로. 아셨어요?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 결론을 좀 먼저 살펴본다 그러면 자,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전부 다 무슨 세금이에요? 다 지방세입니다. 그죠? 지방세니까 전부 다요. 물세 구조로 가는 게 기본이라고요. 물세로. 아시겠어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요. 국세죠. 국세니까 뭘로 가는 게 기본이고 인세로 가는 게 기본이고 인세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뭐고 취득세, 등록면허세고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면 시험지에서 어느 파트가 잘 나오느냐면 여기가 잘 나오죠. 여기가. 똑같이 보유를 했는데 하나는 재산세로 내고 하나는 뭘로 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로 내야죠.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뭐별로 계산하고 물건별로 계산을 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요. 인별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인별로. 참고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넘어가면 내는지 아세요? 종합부동산세 9억입니다. 이번에 개정이 돼서 이번 12월 달에 지금 개정이 됐었죠? 12월 23일자로 해서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원래 6억이었어요. 6억이었다가 지금은 9억이 넘으면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9억이 안 되면 종부세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올랐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와볼게요. 갑이라는 분이 A주택하고 B주택을 가지고 있다고요. A주택하고 B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A주택이 4억짜리고 B주택이 5억짜리예요. 6억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니다. 6억짜리다.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먼저 내야 되느냐면 재산세를 먼저 내야 돼요. 원래. 그리고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일부가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좀 줄여서 쓸게요. 원래 저는 줄여서 쓰는 것을 별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줄여서 쓰면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애들이 줄임말 쓰게 되면은 알아들어요? 학생들이 무슨 줄임말 같은 거 요즘 많이 쓰잖아요. 문장 그냥 딱 끊어가지고 줄임말을 쓰죠. 앞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썼던 말이나 알아듣지. 지금 애들이 지금 쓰는 말도 못 알아듣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걸 저랑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줄임말을 쓰면 알아듣겠지만 전혀 공부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요. 줄임말을 쓰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줄임말 쓰지 마세요. 근데 자,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그러면 일단 갑이 가지고 있는 A주택에 대한 재산세 내야죠? 그때 재산세는 4억하고 6억 따로따로 계산한다?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4억에 대한 재산세 하나, 6억에 대한 재산세 하나 따로따로 계산해서 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얼마가 넘어가면 9억이 넘어가면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종부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요.
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이제 인별로 가야죠. 따로따로 보면은 9억이 넘는 집이 없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 보라고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총 얼마? 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에서 9억을 뺀 얼마? 1억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세금을 종부세를 안 내는 방법. 자, 재산세를 안 내는 방법은 없어요. 종부세를 안 내는 방법. 그렇죠. 공동명의하면 되죠. 인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이 집이 갑과 을이 공동명의에 부부 공동명의다. 그럼 종부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자, 만약에 지분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분이 동일하면 갑의 주택은 얼마? 2억하고 3억이니까 5억이죠? 을의 주택은 5억이죠? 지분이 동일하다면 그럼 세금 없죠. 9억 넘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9억이라는 것은 9억 넘어간 집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9억이 넘는 사람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뭘 보고 계산한다? 사람 보고 계산한다고. 사람 보고. 그래서 늘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줘요. 이를 합산한다. 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합산한다고 줘요. 그게 재산세 문제에서 나왔으면 틀린 문장이죠. 재산세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왜? 물건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종부세에서 나왔으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이거 똑같은 문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개념을 잘 잡으시고. 자, 다시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무슨 세라고 하고 비례세라고 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념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과세 표준에다가 4%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요게 세율이에요. 요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금액으로 표시했다, 비율로 표시했다. 비율. 그러니까 정율세. 율.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변한다, 안 변한다? 자, 1억이면 몇 프로? 10억이면, 100억이면 안 변하죠? 안 변하니까 비례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정률세 구조이면서 비례세 구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과세 표준에다가 6에서 45% 세율을 곱합니다. 요게 세율이에요. 자, 그러면은 금액으로 표시했다, 비율로 표시했다. 비율. 그러니까 정, 율, 세. 비율이니까. 두 번째, 세율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늘어나죠? 그러니까 누진세. 이렇게 가는 거죠. 나중에 등록면허세 가게 되면은 등록면허세에서는 건당 6,000원씩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세율이에요. 금액으로 표시했다, 비율로 표시했다. 금액으로. 그러니까 정, 액, 세.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한 건이어도 6,000원, 두 건이어도 6,000원, 세 건이어도 6,000원. 요게 변하는 거죠, 요게. 한 건에 6,000원이면 6,000원인 거고, 두 건에 6,000원이면 12,000원인 거고, 세 건에 6,000원이면은 368만 8천원인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구구단이 좀 약해요. 자,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무슨 세? 비례세.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게 비례세고 이게 누진세인데 세금은 계산식이 어려워야 될까요? 쉬워야 될까요? 왜? 쉬워야 됩니다. 왜? 응? 왜 세금 계산식은 쉬워야 될까요?
누가 내니까? 국민이 내니까. 세법을 안 배우는 사람도 낼 수 있게끔. 기본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낼 수 있게끔. 그게 맞죠? 전문가가 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라면 누구든지 내야 되는 게 세금입니다. 그러면 계산식이 어려우면 안 되죠. 여기에 미분적분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으란 소리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칙 연산만 가지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게끔 줘야 돼요. 그러면 비례세가 쉬워요? 누진세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비례세가 기본인 거예요. 비례세가 기본인 건데 문제가 하나 있죠. 비례세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례세의 단점이 뭐냐면 역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이 더 적게 내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오히려 없는 사람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게 비례세 구조예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누진세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누진세 현행 소득세 누진세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이 돼서 세율이 중간에 금액 단위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배우셨던 분들은 여기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1200만 원하고 4600만 원 기준이었는데 1200이 1400으로 올랐고 4600이 5000으로 올랐어요. 이 두 구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올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세금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현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인 거지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소득세는 자, 첫 번째 구간이 얼마예요? 1400이죠? 두 번째 구간이 5000인가요? 요즘 나 이걸 못 외워가지고. 세 번째 구간이 8800, 네 번째 구간이 1억 5천, 그 다음 3억, 그 다음 5억, 그 다음 10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이게 세율이. 그래서 6%, 15%, 24%, 35%, 38%, 40%, 42%, 45%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이 몇 프로? 6%. 가장 높은 세율이 45%. 몇 칸?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이니까 8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자, 예를 들어서 0.2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 말은 몇 칸으로 쪼개라? 3칸으로 쪼개서 제일 낮은 칸이 0.2, 제일 높은 칸이 0.5, 중간 것은 모르겠고 몰라도 되고 외우라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에 들어가면 6%를 적용을 해요. 문제는 두 번째 칸부터 문제예요. 두 번째 칸에 들어가면 1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밟고 올라가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들어가면 몇 번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2번 계산하라고요. 2번. 아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에 6에서 45%를 적용을 하겠다. 이 말은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칸 얼마? 1400까지 달려가라고요. 그러면 1400에 대해서 몇 프로? 6% 적용하시라고요. 6%. 자, 그러면 1400까지 왔으니까 2000까지 가려면 얼마 필요해요? 나머지 600만 원이 필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15% 이렇게 가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400에다가 6%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84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칸 보세요. 얼마 플러스? 84만 원 플러스
1,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5%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6에서 45%를 적용을 해라. 6천만 원 잡을게요. 자, 6천만 원에 대해서 6에서 45%를 적용을 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6천만 원이면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칸 얼마? 1,400. 첫 번째 칸. 곱하기 6%.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얼마? 1,400까지는 왔잖아요. 그럼 1,400에서 5,000까지 가려면 3,600이죠. 곱하기 15%. 이렇게 오라고요. 그러면 1,400에다가 3,600을 더하니까 5,000 왔죠? 그럼 이제 나머지 얼마? 1,000만 원 곱하기 24%. 요게 세 번째 칸. 앞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624만 원. 요게 624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구간에서는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여기 이제 240만 원까지 더하게 되면은 864만 원이 나오겠죠. 여기는. 자, 그러면은 1,000만 원이면은 그냥 얼마? 6%죠? 1,000만 원이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1,000만 원일 때는 6에서 45% 구간을 적용해도 6%만 적용해야 되니까 얼마? 60만 원이죠? 근데 6천만 원이면 6에서 45% 구간을 적용을 했을 때는요. 864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자, 1,000만 원에 4%면 40만 원 나오죠? 6천만 원에 4%면 240만 원 나오죠? 보세요. 6배 뛰니까 몇 배? 딱 6배 뛰는 구조. 그게 무슨 구조? 비례세. 6배 뛰니까 몇 배? 12배가 넘죠? 그죠? 10배는 기본적으로 넘죠? 이 구조로 가는 게 누진세 구조. 그러니까 비례세는 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비례세는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라면 누진세는 대각선으로 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각선 구조다. 그러니까 자,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요 네모가 동일하다면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안 배우셨어요? 봤습니다. 자, 똑같은 컵에다가 물을 딱 절반 따라서 그대로 세우면 이 면적. 흐르지 않게끔만 기울이면 이 면적 나와요. 그러니까 비례세를 적용을 하든 누진세를 적용하든 결과값은 어떻게 나올 것이다? 같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같이 나올 건데 왜 이걸 만들어 놨느냐? 역전성 때문에 그렇더라. 이만큼 가진 사람도 4%고 이만큼 가진 사람도 4%라면 그죠? 적게 가진 사람한테 4%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요. 맞잖아요. 자,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인 사람이 있어요.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인 사람은 여러분들 10,000원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냐고요. 싹 뺏고 딱 집 하나만 주고 10,000원 드릴게요. 한 달 살아갈 수 있어요? 살죠? 살긴 살아요. 안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살긴 사는데 정말 힘들게 살겠죠. 그 사람한테 1,000원은 거의 목숨값이에요. 근데 한 달 생활비가 20억인 사람한테 2억은 껌값이죠. 껌값까지는 아니어도 그거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근데 비율로 따지면 단순히 산수로 따지면 10,000원한테 1,000원은 10%고 20억한테 2억도 10%예요. 똑같이 10%인데 숫자상으로는 10%죠. 근데 적은 사람한테 그 10%는 거의 목숨값이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단순합니다. 이걸 기울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례세랑 딱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걷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이니까 있는 사람이 뭐 해주라고요? 조금 더 내주라고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20억의 사람이 2억을 낼 필요 없으면 2억 내지 말고 4억을 내주시라고요.
그래도 16억이 남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 덜 내도 되잖아요. 결국 뭐 하자는 소리예요? 그래요. 돕고 살자고요, 좀. 돕고 살자고요. 계산하지 말고 돕고 살자고요. 누구끼리? 사람끼리. 그래서 뭘로 계산할 때? 사람 보고 계산할 때 누진세인 거예요. 물건 보고 계산할 때는 누진세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만들어 놓은 개념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누진세 특징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누진세는 만드는 취지는 소득 재분배입니다. 똑같은 비율로 나누지 말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주시라고요. 뭐 없는 사람이 조금 덜 내도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원래 한 100만 원 정도 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100만 원에 6배면 얼마예요? 600인데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조금 더 내주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덜 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돕고 살자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살 기회를 줬으면 나중에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또 내라고요. 더 돕고 살자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건 그냥 좋게 설명을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가 남들보다 10시간 덜 자고 10시간 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공짜로 생긴 돈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근데 이만큼 더 내래요. 누구를 위해서? 생판 얼굴도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내라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나를 때린 놈을 위해서도 내는 거잖아요. 내 가족을 해친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거죠. 그죠? 범죄자들도 밥은 먹여야 되는데 그거 무슨 돈으로 먹여요? 그래요, 내가 낸 세금으로 먹인다고요. 그러니 짜증이 나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내기 싫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내가 아는 사람, 정말 내가 돕고 싶은 사람한테 돈이 쓰인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높은 거죠. 내가 공짜로 얻은 돈도 아닌데. 그렇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남들보다 더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만큼 내가 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 차라리 나는 이 세금을 낼 바엔 놀 거야. 그래서 적게 벌 거야. 나 차라리 이 구간에 들어갈래. 적게 벌고 그냥 남들한테 혜택 받을래. 내가 굳이 이 구간에 들어가서 뭐하러 내가 사람들을 도와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금 내시는 분들이.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우는 두 번째 목적. 자,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시험에 뭐 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예요, 항상. 두 번째는 쓸데없이 많이 내지 말자고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보도록 노력하자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려면 세금을 줄이려면은,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때 절세 효과가 비례세가 커요, 누진세가 커요? 그렇죠. 누진세가 크죠? 자, 여기는 6배를 줄이면 세금이 몇 배가 줄어듭니까? 6배가 줄어들지만 여기는 6배를 줄이면요 10배 이상이 줄어든다고요, 세금이. 그죠? 자, 그러니까 누진세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쏟아지는 거고, 즉 세금 폭탄을 맞는 거고,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히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 구간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얘를 낮추려면 방법은 얘를 낮추면 되죠.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만 낮추면 돼요. 이걸 낮추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죠, 나중에. 어떻게 하면 얘를 낮출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이거 뭐 하라고요? 공동명의 하라고요, 공동명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구간이면 지금 요거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90만 원 나오니까 174만 원 나오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씩 해보세요. 자, 똑같이 2천만 원인데 공동명의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각자 얼마? 60만 원, 2명 해봤자. 그래요, 120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54만 원 줄어들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네. 그러니까 공동명의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자, 공동명의 하면은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취득세는 누진 구조가 없어요. 취득세는 누진 구조가 없는데 무슨 공동명의 한다고 취득세가 줄어드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례세는 공동명의로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누진세에서 혜택을 보는 거죠. 누진세에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방세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지방세는 즉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다 물건 중심으로 계산하고 뭐가 원칙이다? 비례세가 원칙입니다. 그에 반해서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는 뭐가 원칙이고 인세가 원칙이고 인세는 전부 다 누진세가 기본이라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세 구조가 있고 그래서 누진세가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누진세가 기본인데 예외적으로 비례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 예외는 나중에 따져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자, 우리가 세율 구조에서 과세 표준하고 세율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재산세는 뭐가 원칙이다? 물세가 원칙이고 국세는요. 인세가 원칙이라는 거,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니까 같은 문장에 나오더라도 물건 보고 계산할 건지 사람 보고 계산할 건지를 구분을 좀 해주시라고요. 두 번째는 비례세는 다 나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외든 원칙이든 비례세는 다 나옵니다. 대신 누진세가 나오는 경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재산세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재산세부터.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진세가 적용되는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취등록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취등록세에서는 누진 구조가 있다 없다? 아예 없다라고 알고 계셔야죠. 취등록세에서는. 정확히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독립세라고 이야기하고 독립적으로 낼 수 없어서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부가세. 자, 그때 우리가 배울 세금은 전부 다 독립세입니다. 우리가 배울 세금은 전부 다 독립세고 부가세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딱 두 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부가세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가가치세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줄임말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부가세 이러는데 부가가치세는 가치가 창출됐기 때문에 내는 세금. 이게 부가가치세고 글자 그대로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더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는 말은 더할 가짜죠. 더할 가짜. 그죠? 요 더할 가짜예요. 부가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낼 수 없어서 다른 세금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적세예요. 아까 우리 목적세가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뭐가 있었어요? 농이 있었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지가 있었다고 얘들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라고요. 아까 목적세 있었죠? 네. 자, 이 두 개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인데 목적세는 필요한 세금인 거죠? 필요한 세금인데 걷어야죠? 문제는 납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납세자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는 누구한테 걷으면 돼요? 그래요. 재산세는 누구한테 걷으면 돼요? 소득세는?
자, 이렇듯 글자만 봐도 아, 이건 누구한테 걷어야 될지 답이 나와요. 근데 얘들은 답이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를 누구한테 걷어야 될까? 농어촌에 사는 사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지방교육세를 누구한테 걷어야 될까?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자, 필요한 세금이긴 한데 누구한테 걷어야 될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세금에 몰래 끼워서 걷자. 이걸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부가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따로 낼 수는 없어요. 절대로. 반드시 어떤 세금을 낼 때 붙여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때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 우리가 취득세를 내게 되면 취득세 외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같이 냅니다.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되고 재산세도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그냥 앞자만 따서 농, 지, 농으로 하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가세요. 농지, 지농. 그러니까 순서대로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농, 지, 농, 소득세는 부가세 없고 그냥 순서대로. 그래서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이 뭐고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10%고 나머지는 전부 20%고. 아시겠어요? 얘만 10%고 나머지는 다 몇 프로고 나머지는 전부 20%고. 감면세금 몰라도 되니까 일단 놔두시고. 계산법도 몰라도 돼요. 그냥 참고로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면허세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실제로는요. 120만 원 내는 거라고요. 등록면허세 100만 원에 지방교육세 20% 해서 20만 원 추가해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면허세로 내는 세금 안에는 항상 무슨 세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년 내시는 재산세를 낸다. 그러면 재산세 안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러면 나는 항상 농특세랑 같이 내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놨는데, 자, 취득세는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다? 글자 그대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지방세고 특별시, 광역시, 도세입니다. 그리고 보통세고, 직접세고, 종가세고, 물세고, 정률세고, 비례세 구조로 돼 있으며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는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외우지는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말들이 있었구나. 제가 예를 들어서 보통세입니다. 아, 일반 경비에 쓰는 세금이구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낼 때 농특세를 따라 내는구나. 그렇게만 이해만 해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을 할 거라면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아셨나요?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생각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해주신다 그러면 일단 과세 주체는 정확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진세 구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재산세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누진세 구조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전부 다 무슨 구조로 가느냐? 물세 구조로 가고, 국세는 다 무슨 구조로 간다? 인세 구조로 간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납은 어디에서만 존재한다? 재산세에서만 존재하고,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다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뿐이다. 그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세금을 낼 때 이제 요 문제는 우리 세법에서도 잘 나오지만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면 학교론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와요.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을 한 다음에 보유하고 나서 나중에 팔 겁니다. 팔았으면 다시 다른 누군가는 뭐 할 것이고요? 취득을 할 것이고, 이걸 부동산 활동 과정이라 그래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세금들이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볼 건데, 당연히 취득을 했으면 무슨 세금을 낼까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으면 상속세, 증여세까지 내요.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라고요. 그리고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예요. 이게 기본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지방교육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취득 단계하고 보유 단계에서만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었죠? 방금 전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그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놓고 봤었을 때 농, 지, 농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이게 취득 단계니까.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고요. 보유 단계에서도. 근데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고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취득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인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죠. 오히려 돈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소득세 낸 사람은 없다고요. 소득세는 무슨 단계에서부터 나와요? 보유 단계에서부터 나와요. 보유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임대를 하거나 양도를 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임대를 해서 나오는 소득세, 자, 그냥 소득세, 그게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아셨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다?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고?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왜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나오느냐? 부가세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 다음에 소득세가 왜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나오느냐? 소득이라는 것은 당연히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 보유에서부터밖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양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취득 단계에서는 나올 수 없다. 이해를 하시면 답은 떨어져요. 근데 정 그게 안 되면 그냥 추접하게 외우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부부터 해야 돼요? 돈부터 벌어야 돼요? 돈을 먼저 벌어야 돼요?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먼저 해야죠. 아, 돈부터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돈 벌고 나서 나중에 가서 공부하라 그래요? 아니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졸업해서 돈 벌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부가 먼저다. 돈 버는 게 먼저다. 그렇죠. 공부가 먼저다. 그래서 공부가 앞에 2개, 돈 벌어오는 게 뒤에 2개라고요. 추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문제에서 나왔으면 맞추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앞에 2개,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나온다. 돈 버는 것은 뒤에 2개, 보유, 양도에서 나온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그래서 이건 외울 때 어떻게 외울 거냐면 앞자만 따서 농부라고 외울 거예요.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농어촌 특별세 취득 단계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얘도 부가세니까 보유 단계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소득세 감면받으면 농특세 부과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세금이에요. 농어촌 특별세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소비라는 것은 결국 거래라는 거잖아요. 거래는 취득과 양도를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하고 양도가 다 나오는 거고, 상가 임대하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10% 부가가치세 붙거든요. 그래서 임대 단계, 즉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와요. 마지막으로 인지세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나와도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지세라는 게 뭔지는 아시겠어요? 수입인지. 인지세가 수입인지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수입인지 돈 주고 사죠? 그거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세무서에다가 자 참고로 인지세는 국세입니다. 그죠? 그 돈 세무서에다가 내요? 아니죠. 누구한테 줘요? 여러분들 수입인지 살 때 그 값 누구한테 주냐고요? 수입인지를 어디 가서 사는데요? 나한테 판 사람한테 줘요. 돈을. 그죠? 나한테 판 사람한테 주죠? 그래서 얘도 간접세예요. 인지세도. 근데 수입인지가 어디에가 붙느냐면 매매계약세가 붙어요. 그 매매계약서가 두 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매도자용, 매수자용. 그러니까 매도자용이면 양도 단계고 매수자용이면 취득 단계죠. 임대계약서에는 수입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아셨죠? 요건 세법에서도 잘 나오고 학교론에서도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건 기본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는 나와도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와도 취득 단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아셨나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앞자만 따서 농부라고 외워라. 농부는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인지세는 매매계약서에만 붙인다. 수입인지는. 그러니까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나와도 임대계약서에는 없다.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했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납세의무 성립 확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